안녕하세요. 철학자 김재인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학을, 대학원에서 서양 철학을 전공했고 35년 넘게 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철학하는 사람, 철학을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 철학 텍스트를 읽는다는 게 다른 텍스트를 읽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학책을 읽으려면 굉장히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다른 텍스트들하고 단순히 비교하자는 건 아닙니다. 철학책의 특징을 좀 알게 되면 철학이 읽기에 까다롭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철학 텍스트를 왜 읽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설이건 역사서건 철학책이건 아니면 연극이건 영화건 드라마건 당대의 삶의 문제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꿰뚫는 그런 거죠. 그래야 평가도 함께 따라가고요. 영화 기생충이 사람들에게 호소했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불평등이 그렇죠. 철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시대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 그래서 풀어야만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중요한 철학자마다 자기가 살았던 시대, 자기가 살았던 삶의 조건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잘 정리하고 또 정리된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시도했고 그 시도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갔기 때문에 철학 텍스트로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역사학이나 문학과 마찬가지로 철학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텍스트가 만들어졌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자로서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왜 이 철학자가 이 책을 썼을까? 이 사람이 풀려고 했던 구체적인 문제가 뭐였을까를 알아내지 못하면 읽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철학책은 읽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철학자가 책을 쓸 때 원래 풀려고 했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고민을 지우고 그저 써있는 내용과 결과만 놓고 읽으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려운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특정 철학자의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 다룬 역사적인 문헌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을 썼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썼는지, 플라톤이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인 조건은 뭐였는지 등을 2차 문헌으로 접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성찰을 왜 썼는지,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왜 썼는지 등도요. 그러니까 각 철학자가 갖고 있던 고유한 문제를 알지 못하면 철학책을 읽어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2차 문헌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 철학자에 대한 사료라든지 아니면 그 철학자에 대한 동시대인들 그리고 후대의 해석을 통해 문제가 다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자가 간파한 문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간파되지 않은 채로, 뭐라고 그러죠? 책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흘려 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글자만 따라가고 뜻은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런 방식으로 수천 년 동안 읽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통찰을 읽어내지 못하는 채로 그냥 접할 때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어떤 독자든지 특히 철학 연구자나 일반 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백 년 동안 간과됐을지도 모를 그 철학자의 통찰과 문제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철학자 본인도 문제를 다 깨닫지 못한 경우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감이 떠올랐고 직관적으로 뭔가 보긴 했는데 미처 본인이 다 자각하지 못한 거죠. 근데도 막상 쓰다 보면 그 글 안에 그런 대목들이
숨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발견되는 거죠. 눈 밝은 어떤 독자나 연구자가요. 글 속에는 어느 정도 들어있는데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녹아 들어있기만 한 것을 찾아내는 것도 후대의 독자 몫인 거죠. 예,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는 해당 텍스트를 쓴 철학자가 풀려고 했던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를 포착해서 그 문제가 잘 풀렸는지 검토하고요. 또 독자 본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그 문제가 유효한지 또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따져보고요. 또 못 풀었으면 추가 작업을 더 해나가는 식으로 그걸 생각거리 혹은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본질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놓고 함께 생각했을 때 뭔가 우리 삶의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문제인지 알게 되면 그 텍스트는 읽을 가치가 있는 거고요. 또 더 파다 보면 뭔가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철학 텍스트를 읽기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인문 고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은 책의 줄거리 정도 배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도 두꺼운 책을 읽고 나서 고작 줄거리 정리하는 그 정도로 그치니까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책을 쓴 게 아니라는 그 지점입니다. 자, 철학 텍스트는 특히 오래된 경우에 원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책의 형태로 쓰지 않은 게 대다수입니다. 가령 언어가 다릅니다. 플라톤이 쓴 고전 국가는 한 기원전 3, 4세기에 히라버로 썼어요. 고전 그리스어죠. 지금 그리스에 가도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 사람도 잘 못 알아들을 히라버, 아티카 히라버로 썼습니다. 심지어 플라톤은요, 대문자로 썼고요. 당시 소문자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후대에 보기 좋게 다듬고 각색하고 편집한 그런 판본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른바 정본입니다. 많은 고증과 연구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깔끔하게 책에 인쇄된 거, 그런 거 없어요. 플라톤 당시에 당연히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게다가 문자가 탄생돼서 일반인들에게 보급된 지 얼마 안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중요한 사상을 문자로 기록을 남긴 첫 세대에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역사학자가 추계시대라고 부르는 이 동서고금의 성인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이분들은 죄다 문맹이었습니다. 문자를 몰랐어요. 문자가 보급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이 사람도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저런 이른바 이제 명사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만 했고요. 기록을 남긴 건 그 제자인 플라톤이었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자가 한 말을 제자들이 몇백 년 후에 정리한 게 바로 논어입니다. 또 누가 있죠? 네, 맞아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접할 수 있는 문자 형태로 정리되는 건 상당히 후대예요. 가령 석가모니의 아주 초기 텍스트, 흔히 우리가 법구경이라고 부르는 니까야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수됐어요. 인도 각지의 고승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경전을 암송하는, 왜 암송했냐면요, 노래가 아니면 이 긴 작품을 외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송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그래서 함께 합창 형태로 암송하다 보면 서로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 수정되겠죠.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암송하는 행사를 몇백 년 넘게 계속한 후에야 텍스트로 정착됐습니다.
그 전까진 다 구전으로 왔던 겁니다. 인류의 고전 중에 하나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도 다 구전이 나중에 텍스트로 정착된 겁니다. 플라톤은 텍스트로 뭔가를 남긴 첫 세대고 인류 역사에서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글을 적을 수 있는 미디어, 즉 매체가 활판 인쇄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전자조판도 없었습니다. 다 파피러스, 양피지, 나무 조각, 말하자면 쉽게 손상되는, 오래 보존되지 못하는 미디어에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기록물은 흙판이나 돌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쐐기 문자가 대표적이죠. 거기에 뭘 기록하는지 아세요? 주로 그건 장부였습니다. 돈 얘기만 잔뜩 있어요. 거의 모든 기록이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네, 갚았네, 뭐 이런, 얼마에 거래됐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문제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 지워지지 않게 이 값비싼 미디어에 기록했던 거죠. 지식층의 문자가 보급된 게 기원전 3, 4세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플라톤 시대예요. 그런데 파피루스, 양피지, 나무 조각 같은 미디어는 대부분 썩어 사라졌습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보존된 것들이 가끔 발굴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내용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필사였습니다. 베끼고 또 베꼈죠.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인쇄술이 발명될 무렵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텍스트는 대부분 예전 것들이 19세기쯤에 와서야 정리되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술의 한계와 관심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정립된 과정을 살펴보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 찾아서 읽으면 되지. 오늘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를 읽는 일은 이 비석이 오래됐을 때 그 비바람에 막 낡아버리고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지워진 비문을 읽는 것과 비슷한 작업입니다. 옛 문헌에 대해 문헌 자체 그리고 그 문헌의 역사적 과정을 연구하고 언어적인 짜임을 분석해서 원 저자가 썼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복구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보통 문헌학, 필롤로지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오래된 고전 텍스트에 관련된 경우 고전 문헌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문헌학 작업은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베껴 써본 적 있을까요? 요즘이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지만 옛날에 손으로 일일이 다 베꼈습니다. 근데 베끼다 보면 누락과 중복이 엄청 많아요. 수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대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전수된 모든 문헌을 비교 검토하고 전수 과정을 추적하고 원본에 가장 가깝게 복원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텍스트의 진실성을 찾아내는 작업이죠. 말하자면 저자가 처음 썼던 게 아닌 내용이 많이 섞여들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베껴 쓰다가 멋있어 보이면 자기 의견도 조금 섞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자화된 후에 접하는 것과 원본이 다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몇 글자 안 되는 이 도덕경, 노자가 쓴 거죠. 이것만 해도 판본이 엄청 많아요. 이제 다 옛날 문헌들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에 쥔 이 철학책을 읽고 고전 철학자의 생각을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 건 너무 당연합니다.
철학책 중에 어지간한 것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이 집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요약하면요. 플라톤이 사용한 고대 히라버, 데카르트가 사용한 라틴어와 프랑스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번 이 각색, 편집, 이걸 거친 후에 우리가 접하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액면 그대로 그 사람이 사용한 그 언어, 그리고 그 언어가 전달하려고 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문헌학 작업이 철학 텍스트의 성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 텍스트라는 아주 추상적인 텍스트가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최대한 그 문제를 잘 알아야 하고요. 또 문제를 느꼈던 그 사람 가까이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앞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어인 히라버 라틴어는 그렇다고 쳐도 근현대에 나온 책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온,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나온 철학 텍스트 중에 중요한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이런 주제는 각자 평가하기 나름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20세기 초반 무렵까지 쓰인 텍스트들의 상태인데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무렵까지도 여전히 텍스트가 출판되지 않은 상태로, 즉 이 노트 상태로만 남아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막스, 니체, 후설, 그리고 심지어 하이데거도 그래요. 하이데거가 죽은 게 1976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텍스트가 이 노트 상태로 남아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이데거의 노트 중에 이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강하게 담고 있는 노트가 있는데요. 그걸 검은 노트라고 해요. 이게 2014년에 와서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야 겨우 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많은 텍스트조차도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막스나 니체가 쓴 글씨를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보통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필체가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깔끔한 활자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막스의 경우에 전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트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학자들이 정확히 복원했다라고 봐야는 되겠지만 아직도 출판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많다는 점도 알아야겠습니다. 자, 연관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복원된 텍스트라고 쳐봐요. 자, 우리가 서점에 가서 플라톤이 쓴 국가를 뽑아서 읽으면 플라톤이 품었던 문제가 보일까요? 칸트가 쓴 순서 이성 비판은 어떨까요? 또 데카르트의 성찰, 니체의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어떨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접하는 철학 텍스트의 대다수는 해당 철학자가 쓴 그 내용이 아니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의 철학자 또는 철학 연구자가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텍스트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리입니다. 물론 번역자가 이 주석을 아주 상세하게 달아주고 잘 읽히게 번역했을 수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치는 않아요.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특히 무엇보다 철학에서는 이 뉘앙스가 문제가 돼요. 이건 한국적 현실인데요. 대체로 번역본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번역하다 보면 원래 의미랑 한국어 번역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한 문장이 모여서 한 문단이 되고 그게 모여 책 한 권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씩 잘못된 번역이 섞이다 보면 원본과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차단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철학책이 잘 읽히지 않을 때 이 일반 독자께서 이렇게 짐작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즉, 번역이 부실해서 이게 안 읽히는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는 게 철학책을 읽는 것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책을 소개해달라고 해도요, 마땅히 추천할 만한 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현실이 척박합니다. 특히 한국의 철학자가 쓴 텍스트가 얼마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철학 텍스트가 얼마나 되겠냐 생각해보면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또 유감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국어로 철학 텍스트를 쓴 선학이, 즉 우리 앞선 선배 학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잠깐, 이 지폐에 나오는 얼굴들 있잖아요. 퇴계, 율곡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냐?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은 한국어로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한글로 쓴 게 아니고요. 다 한문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쓴 것도 우리한테 외국어입니다. 원효도 그렇고요. 뭐 박지원도 그렇고요. 정약용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잘 번역해 줘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게요, 뭐 영어는 그나마 좀 빠르지만 히라버 라틴어는 중고등학교 때 뭐 어림도 없고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긴 하는데 요즘엔 많이 안 배워요. 그래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는 대부분 대학에 와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학생쯤 되면 자기 생각을 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요. 우리는 비로소 그때 가서야 아빠, 엄마를 외국어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의 품질, 이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교육 전체가 그렇고요. 특히 철학은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학적인 글의 맥락과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철학은 제일 까다로운 사고를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게 이 언어라는 장벽인데, 이 언어 장벽을 넘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해당 철학자의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도달하는데 굉장히 장벽이 많다는 점. 특히 이 한국 사회는요, 연구 인력도 별로 없었고, 이 연구 역사도 짧고, 게다가 요즘은 인문학, 이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연구를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철학 텍스트를 일반 독자가 읽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일반 독자가 철학책 읽는 게 어렵다라는 게 그렇게 사실은 절망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점도 좀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조건에서 철학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 무엇보다도 먼저 번역된 원전을 비교하며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된 책을 보는 거, 그러니까 해설서만 보는 거, 이거는 안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발췌된 구절들일지라도 그 원전 발췌, 이거를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 해설과 설명이 붙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요, 2개 이상의 판본, 즉 서로 다른 번역본이 있으면 둘 다 놓고 반드시 비교해서 읽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번역한 사람마다 이 원문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며 읽다 보면 원문이 좀 더 잘 해석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거기에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시작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참 난감하고요. 제가 이 철학 분야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좋은 철학 입문서를 추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요청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외국 책을 번역한 것 중에도 찾아보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이른바 일반인들이 아니면 이제 공학하는 공대생들이 읽을 만한 뭐 그런 눈높이 철학책이 있을까? 그리고 일반 독자가 아니면 고등학생 이상 한글을 읽어낼 수 있는 독자가 철학을 어떻게 입문하고 공부해야 할까요? 또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거리입니다. 요령 있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노력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책을 썼기도 하고요. 계속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만약 서양 철학을 처음 공부해 보려고 한다면요. 제가 쓴 책 중에 생각의 싸움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입문서가 많긴 한데요. 저 나름으로는 저의 30년 넘는 철학 연구 그 결과를 아주 요약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철학 특히 서양 철학 입문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감사드립니다.